텔레비전 속에만 삼각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가 있다. 자녀나 타인을 끌어들여 부부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형을 가족심리학자 보에는 삼각관계라고 칭했다. 삼각관계에 낀 자녀는 자라서 가정을 꾸렸을 때 자신의 가족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거나 가족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 힘이 아니라 짐이라고 느껴진다면 삼각관계에 끼어 있던 건 아닐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패밀리죠. 이 패밀리의 철자를 가지고 삼행시처럼 붙여본 게 있는데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입니다. 그럴듯하죠? 이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 화목, 위로, 따뜻함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안고 갈 상처와 외로움, 불안, 트라우마가 시작된 불행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족의 두 얼굴이란 책인데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또 상처도 주고받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광현 교수는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이면서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장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는 의외로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저자의 생각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한 안식처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대형마트에 가면 1+1 행사 물건이 많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마케팅인데 힘든 부부와 가족에게도 1+1이 적용된다. 부부 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등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불행한 결혼의 일은 바로 상대의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힘든 부부와 가족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이다. 이 둘이 합쳐져 1+1을 이뤄 현재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상대방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족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 나의 지난날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온통 에너지를 쏟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일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부와 가족을 치료할 때 기본 전제가 있다. 가족 문제의 1+1을 가족 모두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각자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것의 영향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책은 1부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다, 2부 배우자 선택의 숨은 이유, 3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 4부 행복한 가족의 비밀, 이렇게 총 4부 안에
26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여도 외롭다. 나는 늘 외롭다. 어린 시절이 외로웠던 사람은 늘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사람일수록 외롭지 않으려고 평상시 애를 많이 쓴다. 일에 빠져들거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챙기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분주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외로운 처지가 아닌 사람이 왜 매사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일까? 감정 채널이 고정된 결과이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였는가는 평생 동안 간직될 감정의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든다. 어린 시절 경험한 외로움이 평생 지속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형성하게 될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며 이것은 친구, 연인, 부부, 자녀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라 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어떤 틀이었는가에 따라 이후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 외로웠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외롭게 느끼고 일상 속에서 외로운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외로움이 자기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대부분 자신의 환경이나 가족, 주변 사람을 탓하기 쉽고 자기 자신이 외로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모른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위를 탓하는 비근한 예 중 하나가 동창 모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창 모임에 가는 것을 따분한 일이라고 여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면 글쎄, 나가봐야 좀 성공한 놈들 자기 과시나 재미도 없고 뻔한 자기 직업 이야기나 하고 매번 그렇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사실은 동창 모임이 지루한 것이 아닌 동창 모임에 있는 내가 외로운 것이다. 나 자신이 동창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 불편해하는 것이다.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이다. 실제로 외로워서 옆구리가 허전해서 혼자 밥 먹기 지겨워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결혼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외로워서 결혼한 사람들일수록 혼자일 때의 허전함과는 차원이 다른 외로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결혼하기 전 자취 생활을 오래 하였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텅 빈 을씨년스런 자취방의 싸늘한 기운이 싫었다.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온기를 나누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나는 애인을 만들고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에도 고독과 외로움은 여전했다.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 정서적으로 깊은 단절이 찾아왔다. 그런 순간에는 차라리 자취방을 혼자 뒹굴며 외로움을 견디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대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따라 내가 받는 상처의 강도는 세진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은 언제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 친한 친구, 부모, 애인이나 배우자 등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낀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다가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는 가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화려한 싱글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외롭지 않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노랫말처럼 미혼이면 외롭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의 무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의 기술의 저자 에리 프롬은 상담이란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은 곧 자기의 상처를 마음과 감정으로 직면하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상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을 짓눌러 오던 외로움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려 더 외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원인을 알게 된다. 물론 자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따라오던 외로움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불안은 생활 습관처럼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알고 나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외로움의 실체를 안 다음에는 이제 매일 일상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오면 그 감정에 함몰되어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객관화시키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면 그래,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관계 패턴과 감정 채널을 반복해서 재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순간 치밀어 오르는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우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유라는 말은 상처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지난날의 상처는 깨끗하게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날의 상처로 더 이상 현재의 내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어린 시절 외로웠던 남편.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한 아이가 있다. 장사를 하는 부모님은 밤늦게나 집에 돌아왔고 그는 형제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외로울 때면 언제나 집 계단 아래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40대 초반의 회사원이며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가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외롭다.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도 자녀들이 아빠를 필요로 해도 언제나 가정 안에서 겉돌고 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 시절 외로움에 사무친 채 쪼그려 앉아있던 집 계단을 찾아간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가족들과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오랜 상처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남편이
일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고 가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것이다. 남편 스스로가 만든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아내와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처받았을 때 누구를 찾는가? 당신은 어렸을 때 상처받거나 좌절하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습니까? 내가 내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개 눈이 동그래진다. 오래된 이야기라 까맣게 잊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상담사가 또 뭘 들춰내려고 이러나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잠시 머뭇거리던 내담자들이 내놓는 가장 많은 대답은 아무한테도 안 갔어요 라는 것이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강아지를 껴안고 숨어 있었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 부모님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없어서 또는 너무 바빠 보여서 말할 수 없었다는 대답도 많다. 무언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도 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이미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만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소속감을 느끼기 힘든 가족. 우리 모두는 부모, 가족, 부부에 속해 있고 기업, 지역사회 등에 속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마음의 상처는 밖으로 폭력성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혹은 자기 내부로 폭력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이다. 오늘도 신문과 텔레비전의 뉴스는 가족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극적인 강력범죄 사건들을 보도한다. 독일 하노버 범죄 연구소장인 크리스티안 파이퍼는 기혼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남성은 바로 남편이라고 말한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충격으로 중동적으로 몹쓸 짓을 하는 범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자신이 속해 있던 곳에서 혹은 함께하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일으킨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과 깊게 연결되어 가족들과 애착을 잘 형성할 때 여기서 느끼는 소속감은 사랑과 행복감의 원천이 된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에 속해 있고 그들도 나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가족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반복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스스로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커서 가정을 꾸리면 이런 심리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낳는다. 사실 속마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를 뿐이다. 가족이 아닌 사회 집단에서도 이런 상처를 지닌 이들은 뭔가 이질적이고 동화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된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할 만큼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타인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몹시 힘들어한다.
성숙한 합의나 협상, 이해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앗아간다. 당연히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때로 누군가와 친해져도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져들어 결국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로 인해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호책을 만들어낸다. 분노의 폭발, 강박행동, 자살 시도, 지나친 게으름, 우울증, 성적 방탕, 중독 등이 그것이다. 소속감의 부재는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을 낳고 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 가정을 따뜻한 둥지로 만들어 각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껴 평안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외로웠던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성인이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 현재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참고 견뎌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의 오랜 도피처이자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마음의 공간에서 서서히 빠져나와야 한다. 불행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가족에게 진실한 애정을 느끼고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과정은 낯선 경험이며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온 인생을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자기애는 어떤 슬픔도 이겨낸다. 모든 인간에게는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가 필요하다. 자기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자기애는 유아기 부모에 의해 특히 어머니를 통해 형성된다. 심리학에서는 태어나서 3년 동안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라고 한다. 이 시기에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훗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기 인식이 없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기는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갓난아이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은 바로 엄마이다. 아이는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는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즉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으면서 그대로 흉내낸다. 엄마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이도 역시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보는 것이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긴다.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면 아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엄마가 아기의 욕구에 반응을 보여주면 아기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엄마가 웃지도 안아주지도 달래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는다면 아기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낀다. 첫돌에서 4살까지 아이들은 상처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은 건강한 자기애를 발전시킨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애가 형성된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멋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환상과 꿈의 세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의 상상놀이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부모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등불이 된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건물 잔해 사이에서 17일 만에 구조된 박승현 씨의 사례는 자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건물 붕괴 17일째가 되어 더 이상 생존자가 있을까 싶던 무렵 사고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377시간 만에 극적으로 한 여성이 구조되었다. 한 기자가 승현 씨에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승현 씨는 굶주림과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잠들다 깨기를 반복하였지만 한순간도 구조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게 한 힘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들이었다고 대답했다. 가족들과 떠난 여행,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따뜻한 사랑과 함께한 즐거웠던 순간은 살아가면서 겪을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소중한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애를 형성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가족으로 산다는 것. 예전에는 대여섯 명의 자녀가 이야깃거리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많지도 않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우리 집만 해도 달랑 아들 하나이지만 나와 아내는 아들 키우기가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언제나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는 주말만 기다리며 산다. 어느 주말 아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졸랐다. 우리 부부는 모처럼 맞은 휴일을 사람 붐비는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가 원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다. 집에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걸어서 가면 좋게 40분은 걸리는데 아이는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가잔다. 자전거를 타고 싶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걷고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 음식을 먹고 집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집 근처 슈퍼에서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 금방 배불리 식사를 했는데 웬 과자냐며 그냥 집에 가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다. 이런 식으로 주말 내내 아이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우리 부부는 한편으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달가우면서도 주말이 끝나갈 즈음엔 서서히 지쳐갔다. 엄마 미소,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늦둥이를 바라보는 아들 바보가 되기는 쉽지만 좋은 부모 역할은 녹록하지 않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거절과 좌절을 적절히 경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라도 수시로 바뀌는 아이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요즘 부쩍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분명히 과거 세대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늘어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몇 배나 증가하였으며 사회성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편한 것만 찾으려는 아이들. 1973년 의학과 생리학 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석학 콘라트 로렌츠는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가 현대사회의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한 바 있다. 사회가 점점 편리해지면서 즉각적인 만족은 보편적 욕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즐거움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반면 괴로움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문제는 괴로움을 기피하다 보니 진정한 즐거움인 희열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희열은 오르기 힘든 산의 정상에 오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부단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곧 희열이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법인데 괴로운 일은 피하려고만 하니 어려운 일을 극복한 뒤에 오는 기쁨을 접하지 못해 인생에 지루함과 몸이 건조함만 남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루함과 몸이 건조함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일상을 피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편애증이 생겨난다. 즉각적인 만족, 새로운 것에 대한 광적인 열풍, 약간의 괴로움도 피하려는 삶의 자세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수소 신드롬을 심어놓았다. 수소 신드롬은 독일어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세대를 일컫는다. 즉, 부모나 일반적인 사회 규율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불안정하며 매사에 무관심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에는 심드렁하고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에만 눈을 반짝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약 30% 가까운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할 정도라고 본다. 요즘 주위의 교사들로부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이들이 출현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새로운 아이들의 요체는 이렇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 교사가 똑같은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는 척 할 뿐이다. 이 아이들은 흥미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바로 툴툴거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사가 보고 있어도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한다. 이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은 기피 대상일 뿐이다. 아이들은 쉽지 않으면 즉시 포기한다. 이 새로운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게임 활동 외에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몰두해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 전문가들은 점점 이런 새로운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학교 교육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도 말한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선택할 인생길은 가능한 한 가장 편하고 괴로움을 면하는 경로일 것이다. 이미 이러한 풍조는 20대 이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20대, 30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의 숫자를 많게는 100만 명까지 예상한다. 이들은 캥거루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며 매사에 무관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괴로운 일은 피하면서 자기만의 작은 세계 속에 고치를 틀고 산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말은 아주 뼈아프게 다가온다. 새로운 아이들은 물론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사회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기증 날 정도의 빠른 변화, 풍부한 소비생활,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와 매체들 등 많은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되거나 수소 신드롬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역할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인생은 고해라고들 말한다.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내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다 어쩌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섬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나 크고 긴 괴로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지만 약간의 긴장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각성을 주고 도전해볼 마음, 그리고 고생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만족의 가치를 일깨운다. 자아가 형성되는 유소년 및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은 더욱 절실하다. 가족의 화목과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좌절과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나 기쁨, 행복은 없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는 마냥 편한 것을 원할지도 모르나 건강한 가족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욕구의 유예, 고통과 불편함의 인내 모두가 필요하다. 가정은 단지 서로를 보듬어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따뜻한 둥지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둥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날개짓할 힘을 길러주는 곳 역시 우리의 가정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가족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너무 익숙한 말이다 보니 그 의미를 간과할 때가 많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실상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식구들한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냐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일 겁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는 없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